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키노TV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했던 사건으로 남편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으로 이전에는 사형이 내려졌다 까지 알려드렸는데 새로 만들기에 확인해보니 공범의 사형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963년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난 브렌다 에버스. 그녀의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녀 또한 남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나 호기심보다는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냐면 7학년 때 배턴 돌리기 수업에 참여하는데 이것도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건전한 스포츠라 생각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런 수업을 받다 보면 끝나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거나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낼 법도 했지만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음주는 말할 것도 없이 일절하지 않았으며 절실한 신자로 순종적인 삶을 살아갔죠.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로버트 앤드류, 일명 롭을 만나게 됩니다. 롭은 1살 선배였는데 이미 졸업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 광고 마케팅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여전히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롭의 남동생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롭이 브렌다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브렌다는 고등학교 졸업 후 캔자스의 대학을 다니다 1년 뒤 롭과 함께 있기 위해 그가 다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으로 편입해 옵니다. 1984년 롭은 대학을 졸업했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경력을 쌓기 위해 광고일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6월 2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오클라호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자 롭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고 텍사스 광고회사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텍사스에 있으니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브렌다도 새로운 지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절제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다른 주로 이사와 처음으로 주변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기에 이사해온 그곳의 삶에 더 만족했습니다. 브렌다는 새로운 직업도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며 그 생활을 즐겼지만 롭은 오클라호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향수병이었는지 직장이 안 맞았는지 그는 결국 오클라호마를 택하지만 브렌다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고 몇 달 뒤 브렌다 역시 남편 롭을 따라 오클라호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1990년 12월 23일 첫 아이를 낳았고 4년 뒤 둘째를 낳았죠. 그녀는 그때까지 쭉 전업주부로 아이들과 가정을 돌봤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텍사스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가 오클라호마로 돌아와 집에만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 롭과도 사이가 삐걱댔던 모양입니다. 롭은 친구와 목사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하소연을 하게 됐답니다. 아내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구두로 때리기도 했으며 우리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했다고 말이죠. 그녀는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평상시 수수하게 옷을 입고 다니던 그녀가 이젠 도발적이게 자신을 꾸몄습니다. 몸의 윤곽을 더 드러낸다던가 노출이 많은 옷들을 택했죠. 그리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1997년 10월 자신의 직장 동료였던 친구의 남편 릭 런리와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1999년에는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제임스 히긴스를 만납니다. 그에 따르면 브렌다가 식료품점에 들어왔답니다.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자신에게 호텔 방 열쇠를 쓱 건네주며 추파를 던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2001년 5월까지 불륜을 지속하다 친구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불륜은 교회 주일학교 수업을 맡았던 생명보험 일을 하는 제임스 파밭이었죠.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임스와 롭도 친구가 됐고 서로 집도 오가며 가족조차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친해졌으니 보험 권유도 했을 것이고 롭은 제임스 파밭으로부터 브렌다를 수혜자로 올린 8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쯤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얼마나 당당한지 교회에서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낼 정도였습니다. 2001년 제임스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10월에는 브렌다가 별거하고 있는 롭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젠 뭐 더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녀는 아주 대놓고 롭의 흉을 보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그가 너무 싫고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실천합니다.
실제로 롭에게 위협이 시작된 것이었죠. 2002년 10월 26일 한 여성으로부터 브렌다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지금 당신을 찾고 있다고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의 입으로 밝혀졌지만 이 전화는 제임스 파밧의 딸이 그의 지시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천운으로 그가 브레이크 라인이 잘려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며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는 경찰에게 제임스와 아내 브렌다가 내 생명보험금을 타려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알립니다. 롭은 이날을 계기로 수혜자를 동생으로 바꾸려 했는데 이걸 제임스 파밧이 알게 됩니다. 그는 브렌다가 보험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렇게 막 바꾸는 건 불가하다 라고 알리는데 롭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제임스의 상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험 증권 소유자임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에게 제임스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 같다고도 알리죠. 제임스는 뒤늦게 상사가 롭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분개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걸 막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01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 롭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들을 데리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차도에서 브렌다를 만났고 브렌다는 롭에게 차고에 있는 난로에 불을 좀 피워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는 알겠다며 차고로 들어갔고 그곳에 불을 붙이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이때 제임스 파밧이 뒤에서 나타났는데 순식간이었습니다. 두 번의 총격이 일어났고 롭은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브렌다는 집에 도착한 경찰에게 무장을 하고 복면을 쓴 남자가 차고에 있는 롭을 쏘고 도망치며 자신 또한 공격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롭이 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별거를 할 때 브렌다가 그걸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합니다. 하나 집을 수색한 결과 그것을 찾지 못했죠.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후 옆집 부부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집에 침입한 것을 알아챘고 집을 둘러보다 사용된 산피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브렌다 집 차고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탄환 여러 개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롭을 살해하고 옆집으로 피신한 것으로 봤지만 집에는 침입의 흔적이 없었죠. 그렇다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건데 집주인은 범행이 일어났을 때 휴가를 보내려 다른 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전 브렌다에게 집 열쇠를 맡겨놨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일로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지 살폈고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아내 브렌다였죠. 그들은 보험 서류를 조사하다 분명 롭이 수혜자를 브렌다에서 본인의 형제로 바꿔놓았었는데 경찰이 확인한 서류엔 브렌다가 수혜자로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필체 전문가에게 감정을 부탁했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다른 점을 찾아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물고기처럼 보이는 이 표식, 롭의 시그니처로 롭은 마지막에 이렇게 꼭 사인을 끝냈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엔 물고기처럼 생긴 표시가 없었죠. 경찰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브렌다와 제임스에게 초점이 맞춰졌죠. 경찰은 제임스가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권총을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제보를 받는데 제임스 파밧의 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빠가 차를 수리해주겠다며 차를 가져가고 다음날 차를 돌려받았는데 차는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닥에는 총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임스는 그걸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잡아 신문을 하면 됐는데 브렌다는 아이들과 제임스 파밧과 함께 멕시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도망을 쳤지만 수중에 돈이 떨어졌는지 제임스 파밧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그때 이미 딸은 경찰에 수사 협조를 하던 중이었기에 그의 소식은 모두 경찰에게 전달됐습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진 커플은 2002년 2월 말 미국으로 돌아왔고 텍사스 이달구에서 체포된 뒤 오클라호마로 인도됐습니다. 두 사람 다 1급 살인과 1급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됐죠. 브렌다는 전혀 죄책감을 보인 적이 없으며 억울하다 주장했지만 둘 다 유죄가 내려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브렌다는 이 선고가 잘못됐다며 무죄를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라고 말하며 항소를 하지만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예전에 영상을 만들 때는 사용 날짜가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확인한 결과 형사 항소 법원은 2024년 7월 11일을 제임스 파벗의 사용 집행일로 정했습니다. 브렌다는 따로 날짜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집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듯합니다. 집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은 무죄라 믿고 있어서인지 그녀는 밝게 지내는 듯 보입니다. 형 집행일자가 정해지면 그때도 저렇게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네요. 집행 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사람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루하루 두려운 삶을 살았을 롭. 그가 부디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